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도 크게 우리가 서구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 이렇게 또 지역사회복지론까지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머지 과목에서는 역사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시간 역사를 알아보죠. 자, 제1절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문적인 태동기 20세기이죠. 이따가 사회복지 실천이 하나의 전문적 직업 영역으로 모습을 갖춘 시기다. 이거 19세기 중엽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왜 나와 있느냐, 이 배경이죠. 배경 부분이 중요하죠. 이따가 이제 19세기 중엽이니까, 영국을 예를 들면, 영국은 이제 길드 조직, 간의 수공업이 있었죠. 그래서 회원 간 상부, 상주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실천이 대두되게 된 하나의 배경적인 요소에 있어, 이 인클로저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을 방목해가지고 키우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 양을 방목해서 키우던 이런 어떤 지역들이 있겠죠? 1, 2, 3, 4. 이렇게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죠? 공업화가 발달되면서 이런 목축업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겠고, 이 사람들은 점차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유입이 되죠. 그러면 도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불황인, 유랑인, 이런 사람들이 점차 증가가 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자체 사회적 문제, 시 문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나왔다. 이렇게 배경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죠. 자, 사회적인 배경. 자, 보시면 공업화 도시화로 인한 수많은 인구의 도시가 유입됐다. 도시 유입.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도시 빈민이 발생했죠. 도시 유입으로 인해서 도시 빈민 발생을 하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흥 중산 계층을 주축으로 많은 자선단체들의 산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다수의 사회복지 기관이 출연했습니다. 자, 산발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한 서비스가 중첩되고 소외 배제, 비효율적인 운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도시로 유입된 것이 도시 민민이 발생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수의 사회복지기관이 출연했죠. 자, 여기까지는 어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하나의 배경적인 요소로 방향적인 면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시 어떤 중첩이 되고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더 무질서, 하나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서 전문적인 최동기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두된 사회적인 배경은 거기에 큰 중심적인 요소는 하나의 뭐가 있었다? 사회 통제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우리가 어떤 중첩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그 내면적인 요소로 보면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통제적인 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이 대두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해하시죠? 사회 통제적인 요소가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의아시험을 갖지 마시고 이 통제적인 배경이 들어간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이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등장하고 자, 미국의 자선조직협회 쉽게 서구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가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꼭 해 놓으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COS 이것은 이제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가지고 자선조직협회라고 그러는데요. 1869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187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자선조직협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역사적인 측면을 좀 보면요. 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가 등장했다 그랬죠. 자, 빈민들에 대한 여러 비효율적인 지원을 조정하고 적절한 환경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원조를 가능하게 했고, 자, 자선조직협회는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기반으로 하였고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강조했다. 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자, 1869년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비효율적인 지원을 조정을 했다 그랬죠. 빈민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회방문원, 유급사무원, 중복배제.
이 단어가 이 자선조직협회의 하나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효율적인 지원을 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선별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맞다, 틀리다? 맞죠? 자, 이 우회 방문원이 방문을 해서 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 호구조사 대상자 중에서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지원을 하죠. 자, 그럼 뭐예요? 네, 중복이 배제가 되겠죠.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서비스를 진행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이 워커가 되겠죠. 유급사원. 사무를 유급으로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 사회복지의 어떤 하나의 효시적인 측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담이나 면담, 기록, 사례관리 이런 것을 중시해서 진행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일단 선별적인 서비스다. 우회 방문원이 방문을 했다. 그래서 개별사회복지의 효시가 됐다. 중복배제, 유급사무원 채용.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랬죠? (1877년에) 미국으로 자선조직협회가 건너갔다.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자, 1877년에 뉴욕주 버팔로에서 시작해서 많은 도시로 전파가 됐고, 민간 기관들과 함께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재정적 지원과 등록체제 확립, 자, 우회 방문원 중심으로 빈곤 가족을 방문해서 가정생활 지도, 아동교육, 가계경제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하실 게, 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에서 전파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확산 이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다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에 있는 것이 미국으로 전파됐다, 널리 퍼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선조직협회의 하나의 특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자선조직협회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어떤 의의와 한계를 좀 알아보면요. 자, 의의적으로는 지역사회 조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우회 방문이 각각 방문 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를 유급사무원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이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 지역사회 복지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자, 빈민의 중복 지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가 됐다.
자, 이 중복 방지에 말이죠. 그래서 유관, 기관,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는 거죠. 또한 빈민에 대한 면밀한 환경조사를 통해서 개별 사회복지, 가족복지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회 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라 그러는데 이 우회 방문원이 빈민 가구를 조사한 이유는 쉽게 서비스의 중복을 배제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선별적인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조직협회의 어떤 한계적인 면은 기독교적 도덕성을 강조해서 문제 원인을 누구다? 개인에게 도출했던 거죠. 자, 한계는 여기다가 좀 쓸까요? 한계적인 측면에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뒀다? 개인에게 뒀다는 거죠. 자, 개인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빈곤한 거기 때문에 단지 이 사람들을 누가 우회 방문원이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어떤 서비스다? 선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자선조직협회의 주요 요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등에 있다고 보는 보수적인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것이 자선조직협회의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선조직협회와 비교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네, 인보관이라 그랬죠. 자, 인보관에 대해서 좀 보죠. 자, 인보관은 자선조직협회와 어떤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자, 이것이 1886년에 등장을 하죠. 자, 코이트에 의해서 뉴욕시에 도입을 하고, 앞에 영국부터 봐야죠. 1886년은 미국이고, 1854년이 되겠죠. 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을 주축으로 빈민가의 삶을 체험하는 거죠. 이야기는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빈민들을 교육하고 변화시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하나의 사회운동 개념이다. 일단 1884년 런던 동부 빈민 지역에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 복지관 성격의 인보관인 토인비홀 1884년 토인비홀이 세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인보관에서는 3R 중요한데 이 3R이 뭐냐면 레지던스라는 거주, 리서치라는 연구, 그 다음에 리폼, 개혁. 그래서 앞에 R자를 따가지고 3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프렌들리 비지터가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가가호의 어떤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조사를 했죠. 그에 관해서 이 인보가는 선별적인 조사가 아니라 뭐다? 이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보관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자, 코이트에 의해서 뉴욕시에 도입이 되겠고, 여기서 미국에 보면, 이번에 미국 의과대학생이던 아담스와 스타네에서 1889년 미국 시카고의 헐하우스, 이 헐하우스가 도시 빈민지역의 사회운동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자, 이민자들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 박물관호, 지역 식당 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고,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여기서 서비스를 했죠. 뭐 주택의 개선이나 공중보건 향상, 빈민 착취 방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인보관 운동은 빈곤과 같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다? 환경에서 찾았죠.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그 문제를 누구라 그랬었죠? 개인이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 인보관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사회 환경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자,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신념을 기반으로 했다. 즉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비가 되죠? 인보건과 자선조직협회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자,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이제 확립기로 넘어가 보면요. 자, 자선조직협회 사회복지 실천 전문화. 자, 1890년대 말부터 유료로 우회 방문원을 고용했다. 이것이 현무죠?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역할을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도제 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교육훈련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1898년 뉴욕 자선학교 후원으로 마련된 6주과정, 전문사회복지학교 설립, 대학 내 사회복지학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 이것이 확립기고요. 이 사회복지 실천은 그 정신분석학자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초 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1910년 이후 확대된 정신위생운동을 통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또한 1917년 필라델피아 자선조직협회 사회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사례를 모아서 분석한 연구책인데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이론, 방법을 체계한 하나의 최초의 교재다. 그것이 사회진단이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사례 연구나 수집된 정보로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 문제 상황 예측,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그리고
실행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했다. 즉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풍부하게 수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런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사회 진단이다. 이 정도만 실천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프로이드 학자는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지식을 통한 전문화로 넘어가죠. 이것이 이제 1928년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 사회 사업을 방법을 기본으로 공통 영역 요소가 발표되면서 있었는데, 자, 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는 개인의 사회력, 치료를 통한 개입,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사회규범에 적응, 자원 활용, 자, 클라이언트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인식 확립,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 이런 부분이 전문화를 가는 주요 요소였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좀 알려드릴게. 이 플렉스너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사회복지 실천이 어떤 하나의 더 전문화된 분야로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적인 요소가 됐다. 플락시너 학자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이론을 개발하고, 사회복지 조직이나 단체 유급직원 배치 확대, 그다음 전문적인 복지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관련 단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등 통합적인 전문적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인데, 거기에 대한 주 배경이 이 플락스라는 의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비판하면서 전문화로 더 빨리 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사회 구조적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개인 중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이처럼 개인 경험의 정보나 라포, 이런 것이 클라이언트의 인격과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분화기로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죠. 개별사회 사업, 집단, 지역사회 조직.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념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병리적인 상태죠. 이거를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진단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어떤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 위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진단주의다. 치료 중심적이다. 그러면 기능주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개인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거죠. 또는 창의력.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치료 중심적이 아니고 개인의 기능을 중심하는 거죠. 기능 회복. 이 차이가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듣는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있고 기능주의하고 진단주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분야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서구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